자,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직무 분석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무리할 때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 배웠죠. 그래서 최초 분석법은 그 참고 자료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또 그걸 잘 아는 사람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직접 작업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4번 문항은 이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면접법을 활용할 때 면접 시 면접 진행을 위한 지침, 유의사항 5가지를 나열하시오 그랬어요. 직무 분석에서 면접법의 장단점이 있겠죠. 면접법은 직무 분석 전문가가 종업원과의 면접을 통해서 해당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정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직무 분석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거,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누구한테 수집을 하는 거, 종업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종업원으로 정보를 얻어내려면은 면접법을 할 때 면접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면접자의 면접 기술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술이 중요하다. 이거는 생각하실 때 상담에서 상담자가 상담의 기술이 굉장히 상담 기법 적용하는 중요하죠. 왜? 나는 그 정보를 몰라.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해요. 누가 알고 있어요? 내담자가 자기 정보를 알고 있죠. 내담자가 많은 정보를 알려줘야지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좋겠죠. 직무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종업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상담자 입장처럼 종업원에게 어떻게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는 라포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은 상담자가 라포 형성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담자는 이제 면접자랄게요. 어떤 중립적인 상담자가 중립적이어야 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는 나는 면접하면서 정보를 얻어내는 사람인지 사측의 편을 들거나 노동자가 종업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의를 달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제한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5가지 나열하시오 그랬는데 9가지나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어떻게 해요? 나는 중립적인 사람에 대해 의견 대립할 필요가 없죠. 노사측의 어느 것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상담자의 자세처럼. 그래서 첫 번째 예시 답안을 통해서 그냥 볼 거예요. 작업자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 대립하지 말아야 된다. 의견 대립을 보이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노사 간의 불만이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거기에 관한 주제가 있다면 어느 한편도 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 나는 중립적이고 그 다음에 직무에서의 임금 분류 체계도 관심 갖지 말고요. 그 다음 4번째는 이제 면접 내내 작업자를 얕봐서 한대요. 공손하고 정중하게. 다시 말하면 작업자를 얕보는 투로 이야기하지 말고 면접자가 갖고 있는 사적인 견해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6번에 면접자의 개인적인 견해나 선호가 개입되지 말아야 되고 사적인 감정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그렇게 이제 기술을 해놨지만 결국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상담자는 아무 생각 없어야 된다는 표현을 잘 쓰는데 이게 내가 내 판단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대로 상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립적인 견지, 객관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 상담인 것처럼 면접도 마찬가지죠. 정보를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그 종업원과 면담을 해야 된다. 그런데 상담이 없는 그것이 뭐냐면 8번과 9번이 상담하고 다른 거죠. 면접법은 종업원과의 해당 그 작업 현장에 가서 종업원과의 면접을 통해서 해당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작업장에 가서 그냥 아무나 붙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미리 스케줄을 잘 짜서 상사나 감독의 허락을 받고 작업자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 이게 완결된 부분은 검토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직무분석 면접법을 활용할 때 유의점입니다.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되는 생각하시고 5가지만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직무분석의 구조적 면접법, 비구조적 면접법의 각각 의미와 장점, 단점을 할게요.
우리가 상담에서도 구조화 상담, 비구조화 상담하는 것도 면접하는 것도 할 때 어떻게 구조화 면접법. 그 다음에 비구조화 면접법. 의미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화는 뭐야? 틀을 딱 잡고 하느냐, 비구조화는 틀을 잡지 않고 하느냐죠. 구조화 면접법이라는 것은 질문의 순서를 다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융통성 있지는 않겠죠. 비구조화는 뭐예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근데 하고 나니까 뭐가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차이점이죠. 구조화, 비구조화. 틀을 잡았느냐, 틀을 잡지 않느냐, 질문의 순서를 잡았느냐, 잡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시 답안 보시면 구조화 면접법 질문 내용을 미리 준비했느냐, 미리 준비하고 그 순서에 맞게 면담을 진행한다. 그것이 구조화 면접법. 비구조화 면접법. 사전에 질문 내용 결정하지 않고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면접을 한다. 그죠? 비구조화, 틀 잡지 않았다. 그러면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 구조화의 장점은 뭐예요?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딱 얻을 수가 있는데 단점은 심층적인 정보나 변화 가능한 정보는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비구조화 면접법. 반대로 심층적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다량의 정보는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구조화, 질문의 순서를 정해놓고 그 질문을 할 걸 정해놓고 그 순서대로 하느냐 아니면 정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조화냐 비구조화냐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요. 직무 분석 방법 중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결정적 사건 기법. 유차야 돼. 중요 사건 기록법, 결정적 사건 기법. 결정적 사건 기법, 중요 사건 기록법은 직무 분석할 때 종업원이 수행한 결정적인 사건을 토대로 해서 직무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업원이 잘했거나 아니면 종업원이 잘못됐다.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 이걸 토대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종업원이 어떤 잘했거나 잘못하니까 해당 전체 직무를 제가 전체 직무 프로세스에 이렇게 본다면은 결정적 사건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아무 데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은 가장 크다고 하면 뭐죠? 가장 큰 단점을 저희는 직무 분석을 한다는 건 그 직무를 다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 수행한 직무를 제대로 분석해야 되는데 이거 결정적 사건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라면은 결정적 사건은 이렇게 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해당 직무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는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고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게 단점이냐면은 이거 자체가 어떤 통계 처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직무 분석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거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당 직무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는 얻어내기 어렵다. 직무 분석을 할 때는 다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특히 이렇게 분석을 잘할 수 있는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하고 결국은 임무와 관련 없는 데이터가 생성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세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물론 또 있어요. 그 응답자의 사건이 왜곡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론 과정이 추론이니까 결정적 사건 추론하에 주관성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지수가 많지만 제가 정리하면은 저는 해당 직무에 포괄적인 정보는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 제가 7번에 써놨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특별한 훈련받은 사람 필요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훈련받은 사람 필요하다는 건 다른 법에서도 적용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외울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정리할 거예요. 근데 편하신 거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예시 답안 한번 볼게요.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 필요해요. 실제로 임무와 관련된 데이터가 생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인 수행하는 정보는 없어요. 결정적 사건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응답자의 사건이 왜곡된다는 건 결국 주관적인 것이 들어간다. 추론의 주관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해당 직무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가 어렵다. 그게 결정적 사건 기법의 단점입니다.
이 중요사건 기록법, 결정적 사건 기법은 직무 분석으로서 그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우리 시험에서는 참 잘 나와서 참 좋은 포인트를 얻게 하는 방법입니다. 7번 문항 볼게요.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는 정보 5가지를 적으시오 그랬어요. 직무 기술서.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하게 되면은 직무 분석의 결과로 직무 기술서나 직무 명세서가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직무 분석의 단계 어떻게 한다고 직무 분석을 할 때 어떤 단계로 걸친다고 했어요. 직무 분석이 제일 첫 번째 1단계 뭐예요? 직무 분석이 6단계인데 1단계 행정 준비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직무 분석을 설계하죠. 그래서 설계할 때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설계.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정리해요. 그리고 결과를 배포하고 통제하는데 이 결과물을 우리가 직무 기술서나 직무 명세서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 직무 기술서는 과업 중심으로 기술하는 거죠. 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고 직무 명세서는 인적 요건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는 것은 일단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는 직무명, 어떤 직무냐, 직무명, 그리고 직무 어떤 활동을 하냐, 활동과 절차, 어떠한 활동을 하며 어떠한 절차를 따르느냐. 중요하게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조건이란 작업 조건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도 기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등과 관련되는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것도 필요하냐면요.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조건, 고용 조건, 인적 자원이에요. 이렇게 직무 기술서에는 이렇게 포함이 돼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직무명, 직무활동과 절차, 작업 조건과 물리적, 사회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고용 조건. 그래서 이 고용 조건이 결과적으로 요거를 갖다 직무 명세서는 이걸 토대로 지금 고용 조건을 토대로 해서 여기 인적 요건 여기로 유추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는 내용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직무 분석에 관한 건 살펴봤어요. 직무 분석에 보면은 직무 분석 목적이 있고요. 직무 분석 단계, 그 중에서 단계 6단계도 정리해 놓으시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직무 분석 단계에서 필요한 그 해야 될 일 적었고요. 그 다음에 직무 분석 방법, 최초 분석법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알신 거. 그 다음에 면접법과 결정적 사건 기법, 그리고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트 6에서 보면은 우리가 로키스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을 다룬다고 했어요. 직업 적응 이론은 한 가지뿐이 안 배웠어요. 로키스타 데이비스 이론, 직업 적응 이론이죠. 로키스타 데이비스 이론. 데이비스 혹은 데이비스 뭐 이렇게 하는데 로키스타 데이비스 이론, Theory of Work Adjustment에서 직업 적응 이론이죠.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을 보면 로키스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은 이것도 역시 미네소타의 직업 적응 계획의 일환으로 연구된 것인데, 그러니까 직업 적응을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입주에서 적응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특성 요인 이론의 성격을 가진 아주 복합적 이론이 로키스타 데이비스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응 개인과 환경이 맞으면 적응이고 안 맞으면 부적응이겠죠. 그래서 개인 환경 조화 상담이라고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것이 로키스타 데이비스 이론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환경과 어떻게 잘 일치하는가 알아보는 건데 뭐 이론적인 배경을 쓰라고 나오진 않죠. 그거는 1차 때 그런 이론적인 그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8번하고 9번하고 10번, 그 다음에 11번까지가 로키스타 데이비스 이론인데, 로키스타 데이비스 이론에서 보게 되면은 중요하게 다루는 거 있어요. 일단은 11번에
나오는 건 직업 가치. 직업 가치 6가지 제시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직업 성격 측면, 그 다음에 직업 적응 방식, 네 가지. 그리고 관련 검사. 로키스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은 미네소타의 직업 적응 체계 3에 관계돼서 연구된 거라고 했어요. 관련 검사 도구는 쓰라고 한 적이 있으니까 이거 먼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MIQ, 미네소타 임포턴스 퀘스천,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미네소타 MIQ 써도 괜찮아요. 그냥 중요성 질문지, 임포턴스 퀘스천이에요. 그 다음에 MJDQ 혹은 JDQ도 괜찮은데 미네소타 Job Description Questionnaire에서 미네소타 직무기술, 직업설명, 직무기술 설명 괜찮습니다. 질문지. 그 다음에 MSQ 그래서 미네소타 만족도 질문지. 이런 것 등이 미네소타에서 연구한 로키스타 데이비스의 연구와 관련된 검사 도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MIQ라는 거 어떻게 구성에 대해 속속들이 그 하위원까지 공부를 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요것 자체가 여기서 어떻게 직업 가치를 보는 거예요. 직업 가치. 그래서 미네소타 가치 검사라고도 해요. 거기서 측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취, 보상이라고도 안전이라고도 하는 보상, 지위, 이타심, 안정감, 자율성. 이렇게 6가지를 여기서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검사 도구에서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는 가치관 검사라고도 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적응할 때 내가 일을 수행하는데 어떤 성취감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일은 나한테 성공감을 준다. 일이 안전하게 나한테 어떤 보상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지위라든가 이타심, 이 일을 통해서 타인을 돕는 일이냐, 그 다음에 안정적이냐, 아니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직업 적응 이론을 다루는, 중요하게 다루는 6가지 직업 가치는 뭐냐? 성취, 보상, 지위, 이타심, 안정감, 자율성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취, 안락감 이랬어요. 안락감. 그것도 괜찮아요. 안락감, 보상, 그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보는 거 안락감, 보상 괜찮아요. 성취, 보상, 지위 이렇게 해도 되고, 성취, 안전, 안락, 컴포트하는, 그래서 지위, 이타심, 안정감, 자율성, 자주성, 자율성 다 괜찮죠? 그것이 직업 적응 이론에서 다루는, 중요하게 다루는 6가지 직업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 성격 측면. 이거 지금 그 9번 문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업 적응 이론은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 특성을 나타낸 4가지 성격 유형 요소를 가정하는데, 이 성격 유형 요소들 중 3가지 쓰고 설명하시고 있어요. 4가지 성격 측면. 자, 엄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민첩성, 영양, 리듬, 지구력, 민력, 리지 쓰이죠. 민첩성. 정확성보다는 어떻게 속도. 여기 설명까지 하신 정확성보다 속도, 빨리 속도. 역량, 평균 활동, 수준, 페이스 같죠. 리듬, 활동에 대한 다양성, 그 다음에 지구력, 활동 수준의 기간이겠죠. 그래서 민력, 리지,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이렇게 4가지고죠. 그 다음에 여기 칸이 좀 작아졌네요. 여기다 이렇게 쓰. 직업 적응 방식도 중요해요. 자, 이것도 직업 적응 방식도 잘 출제되는 부분이죠. 직업 적응 방식은 어떻게?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 잘 적응하려면 좀 요 고정적인 융통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10번 문항에 직업 적응 방식 여기 세 가지 쓰셔 있어요. 융통성이 뭐냐 내 환경이 있고 작업 환경이 있어. 이게 맞지 않아요. 어떻게 떨쳐 나가요? 그러니까 개인 환경과 그 작업 환경과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거. 내 환경과 작업 환경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가 융통성이에요. 끈기는 환경이 나한테 맞지 않아도 얼마나 오랫동안 견디느냐. 그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자, 적극성 내가 너를 나한테 맞추겠다는 거죠. 너를 나한테 맞추겠다는 거. 반응성 내가 너한테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거는 개인이 작업 환경을 개인적 방식으로 좀 더 조화롭게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정도. 작업 환경을 내 방식으로 조화롭게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정도. 반응성은 개인이 작업 성격 반해서 작업 성격을 바꿔서 환경에 반응해주는 정도. 그래야 잘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 적응 방식, 직업 성격 측면, 관련 검사 도구, 직업의 가치 그러면은 로키스트와 데이비스 관한 이론이 다 정리된 거죠. 그래서 보았습니다. 11번 여기 있어요. 11번 저기 정리한 거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 기초해서 개발한 직업 적응과 관련된 검사도 세 가지는 메소다 중요성 질문 MIQ, MJQ, MSQ 거기 이제 MSS 그 다음에 JDQ 직무기술지표 이렇게 뒀는데요. 그 검사 도구 세 가지 쓰는 거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MIQ, MJQ, MSQ까지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예시답안에 보시고요. 그걸 갖다가 설명을 잠깐 보면 중요성 질문지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이 일의 환경에 대해 갖는 20개의 욕구, 가치관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그랬어요. 190개 문항으로 되는데 그래서 가치관 검사라고 한다 그랬어요. 직업 설명 질문지. 일의 환경이 MIQ 정의한 20개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 그래서 얼마만큼 그 정의된 욕구가 만족되느냐 그 직업 설명하고 만족도. 그래서 직무 만족의 원인이 되는 일의 광화율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했어요. 근데 MSQ, 그렇죠? MSS, JDQ 있는데 MIQ, MJQ, MSQ까지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관련 검사 도구까지 살펴봤습니다. 직무의 마지막으로 12번 문항 볼 거예요. 12번 문항 보시면은 초기, 중기, 말기 경력 개발 그 프로그램을 쓰시오. 초기에는 어떻게 해요? 잘 적응하는 거. 경력 개발. 중기에는 정말 경력 개발. 능력을 개발하는 거. 말기는 어떻게 해요? 은퇴를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경력 개발. 경력 개발 단계. 각각의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경력 개발 단계별 프로그램. 경력 개발 단계에 맞는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은 초기 경력 개발, 신입사원, 중기, 그 다음에 말기. 초기에는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턴십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사전 직무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OT를 한다는 거죠. 잘 적응. 초기에는 적응적인 거, 적응. 중기에는 정말 발달의 경력 개발, 발달할 수 있도록 능력 개발이라고 할게요. 발달.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은퇴를 준비하는 거. 그죠? 은퇴 준비. 그러니까는 초기에는 인턴십을 한다든가 아직 사전 직무 안내를 OT를 한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종업원의 경력을 개발해 줄 수가 있고 중기에는 정말 능력을 개발해 경력 상담이라든가 다양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직무순환 제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최첨단 기술의 직무 분야 교육을 해서 능력을 개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은퇴를 준비하는 거. 그래서 경력 말기 단계 있죠. 그래서 은퇴 준비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전일대 직무에서 파트타임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직무 재구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가 이것은 은퇴 준비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그 초기, 중기, 말기 해야 될 거 말면은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해서 직무의 이해 파트 6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려고 해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보게 되면요, 직무와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지만 우리가 무엇에 있어? 시험에서는 별로 스트레스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그냥 2번, 3번, 4번 문항이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정신분석적 상담은 내담자의 자각을 증진시키고 이게 직접이에요.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안 통제할 수 없을 때 무의식적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그래서 방어 기제의 종류 5가지만 쓰세요. 그랬어요. 상담하기도 좀 정리를 해놨어요.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가 됐지만은 한번 살펴보면 방어 기제라는 거. 방어 기제라는 거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몇 가지 방어 기제를 제가 제시를 해놨냐면 7가지 방어 기제를 제시해 놨는데 제일 번째 5가지 중에 뭐든지 다 돼요. 보상 있고요. 순서대로 써놓고 설명 간단하게 할게요. 합리화, 투사도 있고요. 이런 행위들이 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라서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동일시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승화, 치환, 반동 형성. 이거 외에도 많이 있죠. 억압도 있고 반동 형성, 주지화도 있고. 자, 보상. 방어 기제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우리가 정신병리 환자, 우리가 MMPI를 깊게 다루진 않지만 거기서 뭐 이렇게 스트레스, 우울증, 반사회성 이런 정신병리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 가지 중에서. 근데 일반인들도 방어 기제 쓰죠. 내가 이 스트레스 상황 모면하고 있어. 저기는 그거 없는데 부인이 있어요. 가장 원초적인 방어 기제. 부인, 거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부정하는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위암일 리가 없어. 내가 시험에 떨어졌을 리가 없어. 이러고. 먼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예요. 보상은 뭐냐? 여기 나오는 내 결함이나 무능에 의해서 어떤 생긴 열등감이 있어요. 그걸 갖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장점 같은 걸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보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못하니까 공부나 열심히 하자. 이것이 보상이에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운동이나 열심히 하자. 이런 것도 반대겠죠. 그러니까 이거 부분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열등감을 느낄 때 열등감 안 느끼고 상관없어요. 그걸 그냥 나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 장점 같은 걸로 대체해 보려는 것이 보상이죠. 그 다음에 합리화라는 거예요. 합리화는 여우와 심포도용과 달콤한 레몬용인데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막아보려는 상황이 합리화예요. 여우가 어떻게 포도를 따먹으려고 그랬어요. 딸라고 했는데 못 땄어요. 그러니까 쉬어서 못 먹는 거야죠. 달콤한 레몬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어떻게 좋은 쪽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좌천됐는데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좀 중앙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방으로 좌천됐다는 표현은 지방이라서 나쁜 게 아니라 서울이 아니라 지방으로 직급이 내려 좌천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좋다 참 좋다. 집값도 싸고 공기도 좋고 교통편에 참 좋다. 이런 것들이요. 달콤한 레몬이 합리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자기를 속이는 거죠. 투사는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에요. 자기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게 투사예요. 많이 투사하죠. 그러니까 여기 그 얘기 저기 그거 써놨을 거예요. 교사 써놨군요. 선생님이 싫어요. 근데 선생님 싫어한다고 아니고 선생님 날 싫어한다든가 내가 계모예요. 계모인데 참 내가 계모가 아니라도 애들이 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이가 밉다라고 막 얘기하는 게 뭔가 좀 스트레스가 되는 거여서 나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싶은데 아이들이 날 너무 싫어해. 그게 내 투사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일시 방어기제 가장 이것도 많이들 사용하죠. 요즘 이런 거 사 때문에 큰일 나죠. 내 지금
교통경찰 딱 잡아 내 친구가 누군 줄 알아 이러면 안 되죠. 근데 뭐 그런 쪽으로 동일시하면 안 되고요. 근데 동일시라는 거 우리가 아이들도 동일시 많이 하고 어른들도 근데 자기가 실현할 수 없는 거 아이들이 연예인들 많이 동일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현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어떻게 어떤 그 다른 집단이나 다른 대상을 통해서 동일시함으로써 만족감을 얻으려는 거죠. 여기 국회의원 얘기했을 거예요. 내 동창이 국회의원이잖아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동일시예요. 우리 딸이 미스 코리아입니다 이런 거. 딸내미가 미스 코리아지 뭐. 그거 아니죠? 그 다음에 승화는 가장 바람직한 방어 기제가 승화예요. 자기가 실현하지 못한 어떤 열등적인 그런 거를 다른 걸로 대체해서 좋은 쪽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실패해서 아이를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아이를 양육하지 못했는데 고원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승화예요. 정신분석에서는 직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무의식의 욕구가 표출되는 승화되는 걸로 보죠. 그 다음 치환 혹은 전치인데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는 거죠. 이걸 대치로 나누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뭐 A 대신에 B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A한테 큰일 난 거. 종로에서 뺨 맞으면 종로에도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괜히 한강에서 눈을 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밖에 나가서 굉장히 아이들을 때리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집에서는 얌전해요. 왜? 부모에게 반항적인 태도가 여기 있는데 부모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 거기다 어떤 표출물자가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이 연유돼서 이제 뭐 선생님이 전화 왔고 누가 K 어머니 K가 학교 폭력이 연루됐습니다. 아이를 때렸어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부인하죠.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집에서 얼마나 말을 잘 듣는데요. 근데 이것이 너무 눌려있어 밖으로 이렇게 표출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치환이에요. 내 반동 형성은 미운 놈 똑 하나 정말 그거 자기가 실현하지 못 그거에 어떤 거에 대해서 열등감 느낄 때 미운 놈 똑 하나 더 주는 심정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걔가 미워 죽겠어. 근데 뭐 그걸 표출하기 뭐하니까 차라리 걔 다른 걸로 대체하는 반대적인 걸로. 여기서는 여기 있어요. 외설만에 막 심취했어요, 내가. 그런데 그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것도 좀 안 좋은 거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외설만을 퇴치합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행위를 보이는 것이 반동 형성입니다. 이거 자체는 뭐냐면은 내가 그 방어 기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방어 기제는 의식적인 행위야.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보통 5가지 쓰라 그러니까 5가지 종류만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다시 드린 것입니다. 자, 스트레스 부분에서 한번 볼게요. 2번은 직무 스트레스에 나타나는 직장에서 행동 변화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요인하고 직무 스트레스 조절 변인을 정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직무 스트레스 요인부터 살펴볼게요. 직무 스트레스 요인 하는데 스트레스 받죠. 직무 스트레스 요인. 자, 왜 스트레스 받아요? 어떤 과제냐? 과제 특성에 따라서 스트레스 받죠. 단순한 것도 스트레스고 복잡한 것도 스트레스예요. 단순한 거는 왜 스트레스냐? 지루해요. 복잡한 거는 머리에 쥐가 나죠. 인지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이 과제 특성에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가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역할 갈등. 우리가 역할 갈등 아시죠? 역할 전달자의 기대하고 역할 수행자의 기대가 다른 거.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이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역할 갈등이라는 거, 역할 모호성은 다른 거예요. 제가 묶어서 이렇게 놨지만은 만약에 뭐 4가지 쓰라면 나누시면 돼요. 역할 갈등, 역할 전달자, 상사의 기대하고 내가 수행하는 사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공부를 개인 간 역할 갈등이냐, 개인 내냐, 송신자 간이나 송신자 내 역할 갈등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안 해도 역할 갈등이라는 건 역할 전달자의 기대와 역할 수행자의 기대 상충했을 때 스트레스가 된다. 역할 모호성. 도대체 나를 어디까지 책임지라는 거야. 도대체 나의 권한은 어디까지야. 이럴 때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명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받죠. 일의 범위가 명료하지 않을 때. 자, 그 다음에 산업의 조직 문화. 조직 문화 풍토.
나에게 맞으면 덜 스트레스, 나에게 안 맞으면 많이 스트레스죠. 산업의 조직 문화가 예를 들어서 나는 집합 막 모이는 건 엄청 좋아해. 같이 밥도 먹었으면 좋겠고 으쌰으쌰 같이 좀 뭉쳐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회사는 다 각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죠.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아 맨날 무슨 허구날 회식이야. 뭐 이런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직 문화가 나한테 맞으면 덜 스트레스. 전혀 스트레스 아닌 게 안 맞으면 많이 스트레스죠.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에요. 그러면 직무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직무 스트레스 조절 변이. 직무 스트레스 조절 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절 변이는 뭐예요? 얘는 어떻게 보면 요인이니까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이 독립 변이 입체 요인인 거예요. 근데 조절 변이는 제2의 독립 변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스트레스가 있어도 이걸 갖다 동일하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지겨운 거 할까요? 지루한 거 할까요? 단순한 거 합시다. 단순함으로 인한 지루함이 생겼어요. 스트레스죠. 직무 스트레스예요. 동일한 지루한 일을 한다고 다 동일하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역할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상사의 기대하고 내가 하는 게 충돌했다고 동일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어떤 것이 투입됐을 때 조절 변이라는 것은 그걸 좀 나름대로 조절하는 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직무 스트레스 조절 변이는 뭐냐?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에서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A형 행동 유형, A형이냐 B형이냐, A형 행동 유형이냐 B형 행동 유형이다 다르죠. A형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열심히 살죠? 너무나 열심히 살아요.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성취하려고 그래요. 늘 경쟁적이니까 스트레스 왕창 받죠. B형은 반대죠. 그러니까 같은 걸 하더라도 이런 것이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성격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내가 내적 통제자냐 외적 통제자에 따라 다르다. 로또의 통제 소재. 외적 통제자는 어떤 문제의 원인을 밖으로 돌리는 거. 네 탓이야 이런 거죠. 내적 통제자는 내 탓이야 이런 거. 근데 이거 통제 소재 검사를 하게 되면 내적 통제자, 외적 통제자 로또가 이제 그 연구를 해갖고 이렇게 나타났을 때 내적 통제자들이 있고 외적 통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적 통제자들이 좀 더 강력하게 잘 대응하고 외적 통제보다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니까 통제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스트레스가 달라질 수가 있고 조절해줘. 그 다음에 사회적 지원이죠. 김대리 고생했어. 응? 그렇지만 조금 더 하자는 거 봐요. 김대리 이따를 뿐이 못해? 이러면 어때요? 스트레스 달라져요. 사회적 지지, 언어적 경력 이런 것이 달라진다. 이걸 직무 스트레스 조절 변이에요. 그게 4번 문항이죠. 자, 조절 변이 세 가지 쓰라고. A형 행동 유형. 그래서 A형이냐 B형이냐. 그래서 A형 행동 유형은 B형에 비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 과다하게 노출되는 생활 방식. 그 스트레스나 폭발적인 감정을 일으킨다. A형 행동 유형이 좀 더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지원. 개인들이나 집단의 공식적인 위로, 비공식적인 위로,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받는 위로 지원 이런 것 등이 스트레스를 조절해 주고요. 아빠 힘내세요 이런 거 스트레스를 조금 조절해 준다라고 하죠. 그렇게 믿고 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통제 소재, 통제 위치에 대한 신념, 통제 소재. 내적 통제자, 내재론제가 외적 통제자보다, 외재론제보다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한다. 내적 통제자가 스트레스 덜 받는다. 자, 2번 문항으로 올 거예요. 2번 문항에 오시면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떠한 행동 변화가 있느냐.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자, 스트레스 받으면 일 열심히 해줘요? 안 해줘요. 직무 수행이 감소돼요. 열심히 잘 하고 싶지가 않아.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극복하려고 열심히 해야지. 덜 그렇죠. 행동 변화. 또 스트레스 받으면 회사 가기 싫어요. 결국도 많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또 떠나게도 돼요. 또 다른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직무에 불만족이 돼요. 뭐 스트레스 받으면 과음을 하거나
폭음이 과음이군요. 뭐 하거나 어떻게 흡연을 많이 한다거나 폭식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 행동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때 점수 배분을 몇 가지 쓰시오 이랬는데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타난 행동을 다 쓰시면 돼요. 자, 근데 단지 직장에서니까 이직하고 싶다. 직무수행도 안 된다. 그다음에 직무도 불만족스럽다. 그다음에 많이 먹게 된다. 이런 것 등이 직무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직장에서 행동 변화예요. 가정에서 행동 변화가 아니라. 그래서 스트레스 부분에 관해서 뇌문항 이렇게 있죠. 뇌문항. 살펴보시면 끝났어요. 저는 이렇게 쉽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페이지가 그 문항이 여러 문항이 있어요. 여러 문항이 있고 페이지도 많은 듯해요. 왜냐면 이것이 단순히 1차처럼 그냥 읽고 마는 거면은 이 정도 페이지는 별로 하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만의 노트 정리 필요합니다. 볼륨이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개인과 개인, 개인과 환경, 환경과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5개념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홀랜드. 이런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답안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잘 정리하시고 답안 간결하게, 너무 길게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정리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하신 다음에는 꼼꼼하게 읽으실 때면 어떻게 해요? 2차 공부는 단순 무식하게 하는 공부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많이 써보시고 그럼 엉덩이 딱 붙이고, 그래서 2차에서는 제가 표현을 엉덩이와 팔로 하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업심리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